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어떤 거냐?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한번 볼 겁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나? 이 계산 구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계산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 때 나오는 시험의 소득이 퇴직 양도 빼고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불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 써놓겠습니다. 그냥 이자로 번 돈, 배당으로 번 돈, 사업으로 번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금액 가지고 바로 세금 계산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쓴 돈들 빼준다고 했어요? 쓴 돈을 빼준다고 했죠. 근데 쓴 돈들을 빼주는데 얘네들은 없습니다. 이자 배당은. 빼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부터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똑같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근데 이 소득에서는 비용이라 부르지 않고 필요경비라 불러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사업소득은 뭐 김밥 한 값, 필요경비는 김밥 재료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경비고요. 근데 여러분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쓰는 돈들을 매번 저희가 일을 할 때마다 막 교통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뭐냐면 이런 걸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빼줘요. 이거는 여러분들 쓴 돈이랑은 또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소득에 대비해서 이 퍼센테이지만큼 빼줄게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예요. 요거는 그러면 진짜 쓴 돈인가요?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도 어차피 나중에 연마정산할 때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뜨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공제가 얼마 벌었을 때 요 정도 빼주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 근로소득공제 표는 제가 같이 올려드려서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긴 할 건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뭔지는 아시는데 기타라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기타 소득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어쩌다가 버는 것들. 대표적으로 복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런 거 빼줍니다. 필요 경비, 필요 경비나 또는 필요 경비율이라는 것 중에서 필요 경비율이라는 것 중에서 큰 거, 맥스 큰 거, 이거를 빼줘요. 필요 경비나 필요 경비율 중에 큰 거를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경비나 필요 경비율 중에 큰 거. 이거는 나중에 기타 소득할 때 제가 얘기할 거니까 그냥 계산 구조가 뭔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주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쓴 돈을 인정 안 해주는 소득이 뭐뭐 있다고요? 이자 배당 이런 게 이론 문제. 아시겠죠? 이자 배당이 이론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뭔가 다 뺐죠? 이거 다 뺀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면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랑 소득 금액은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금액이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은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 소득이 클까요? 소득 금액이 클까요? 당연히 소득이 크겠죠. 뭔가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니까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뭔가 버는 돈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버는 돈에 따라서 뭔가 혜택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혜택을 이걸로 봐요. 이걸로 계산합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뭔가 이 정도 벌었네? 그러면 혜택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득 금액이랑 소득은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소득 금액들이 혹시나 다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 6가지 소득 금액이 다 있다고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2가지만 있어도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소득 금액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소득 금액은 원천 징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원천 징수가 없는 거. 원천 징수가 없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소득이 뭐예요? 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는 건 그냥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 금액은 곧 종합소득 금액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소득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에서 요거 가지고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소득공제라는 걸 빼준다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소득공제는 많이 받으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소득공제 많이 받으면 좋다고 했죠. 그죠? 이거는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혜택을 받아야 뭐가 줄어요? 이게 줄죠?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게 줄니까.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밑에 쓸게요. 여기다가 세율은 여러분들 몇 단계의 세율이 있다고 그랬죠? 8단계. 그냥 크게 6%부터 45%까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8단계의 세율로 이루어져 있고 6%부터 45%까지 8단계의 세율이 구조가 되어 있다.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율을 곱했으니까 아직도 소득이 나와요? 이제 세액이 나와야 돼요. 이제 세율 곱했으니까 세액 나와야죠. 이런 것들을 정식 명칭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계산 구조 자체를 내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산출세액에서도 또 빼줘요. 여기서 또 빼줍니다. 이제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죠? 최대한 많이 빼야죠. 그래야 세금이 적어질 텐데.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를 빼면 이제 뭐가 나오냐? 부담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세금 계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 밑에
빼는 거 또 있습니다. 원래 뭐 기납부세 이런 것도 있어요. 기납부세가 원래 미리 된 거, 뭐 그런 것들을 원래 빼주긴 하는데 어차피 저희 시험 때 뭐 계산 구조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종합소득공제랑 세액공제라는 건 어떻게 받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얼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소득세법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천천히 배울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충이라도 여기 소득이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대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여기 소득의 종류들을 조금씩 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보고 이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첫 번째로 그냥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게 이제 이자 소득의 종류입니다. 이자 소득의 범위. 이자 소득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적금 이자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뭐 적금 예금 이자. 적금 예금의 이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기억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대축법, 보험,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기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기에서 배우자는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얼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배우자는 그냥 이자 소득이 얼마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세무사항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날도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원화의 금액을 조금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돈이 없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만약에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 금융기관도 써볼게요. 금융기관도 채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뭐 엄청 많이 빌려주니까 채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돈을 다 빌려주다 보니까 채권은 있는데 실제 현금이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파냐면 삼성 같은 대기업을 팝니다. 삼성한테. 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왜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되나요?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하나 한 개 넘겨준다고 칠게요. 그러면 삼성한테 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되죠. 이렇게 돈.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자들은 삼성한테 갚아야 되는 거 맞죠? 채권을 팔았으니까. 근데 이 환매라는 건 뭐냐면 팔았지만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서 금융위한테 돈을 빌렸는데 삼성한테 갚는 경우는 엄청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라는 건 지금 판매했지만 채권을 삼성한테 판매했지만 나중에 이거는 반드시 사오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굳이 같이 어차피 사올 건데 지금 파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은 현금 보유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 사오고 돈 준 다음에 나중에 채권 다시 팔면 삼성 입장에서 이득 보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판매할 때 삼성한테 내가 원래 금융기관에 돈 받았던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금액이 떠걸리면 없겠지만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채권 팔았죠. 근데 금융기관이 채권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사올 거죠. 이럴 때 삼성한테 1,000원만 줄까요? 조금 더 얹혀줄까요? 조금 더 얹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 더 이득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이 나중에 후에 판매했을 때 1,100원을 돈을 받는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삼성은 여러분들 채권을 샀다가 돌려줌으로써 얼마 이득 보는 거예요? 100원 이득 보는 거 맞아요? 요거도 그냥 이자 소득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세세한 사항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험에서 배우자가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 100원 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저희 시험 때. 그냥 배우자는 이자 소득이 100원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이자 소득이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적금 이자 말고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감을 찍을 때도 이거를 그냥 설명 안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만 써놓고 나중에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올 때 조금씩 저랑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냥 요거도 여러분들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또 비영업대금 뭘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학원입니다. 학원, 저희 학원이 다른 A라는 회사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 칠게요. 돈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학원은 A 회사한테 나중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A 회사는요 채무자가 되겠죠. 맞아요.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나중에 추후에 돈을 제가 그냥 1월 1일 날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 채무자한테 이렇게 돈을 수령을 할 때 돈을 제가 그냥 1,000원만 빌려줬다라고 또 가정을 할게요. 그냥 1,000원. 나중에 여러분들 A 회사한테 돈 받을 때 1,000원만 받을 거예요. 이자 같이 받을 거예요. 이자 같이 받아서 돈을 한 1,100원 정도 받을 거죠. 그럼 딱 봐도 우리 학원은 여러분들 이자로 버는 돈이 얼마예요? 100원.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불러요. 저희 학원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비영업이 붙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은요? 원래 업 자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버는 사업자죠. 금융기관은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냥 영업대금의 이익이라 붙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얘가 그냥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지금 얘는 분명히 비영업 맞죠? 얘는 근데 영업 맞죠? 근데 여러분들 국민은행이 이자 이렇게 100원 받았죠? 이거는 이자 소득일 것 같아요? 사업 소득일 것 같아요? 이건 사업 소득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는 사업 소득입니다. 얘는 사업 소득. 그나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비영업 학원에서 받는 이자는 요거는 무슨 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자 소득이라고 했죠. 이자 소득.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금융기관한테 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자를 금융기관한테 받았어요. 적금 만기되면 이자 맞죠? 그 이자 받을 때 세금 금융기관 떼가죠. 그 떼가는 세율이 14%거든요. 14%에 지방세 1.4%에서 15.4%로 떼가요. 세금을.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A 회사가 학원한테 이자 얼마 줬다고요? 지금 100원 줬죠. 이거 지금 비영업 대금의 이자 맞죠? 그래서 이런 세율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A 회사가 지금 학원한테 100원의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냥 세금을 떼야 되는 건 누구예요? A 회사가 돈 줄 때 세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 세금을 뗄 때는 그냥 금융기관이 이자 세금 떼듯이 14% 떼는 게 아니라 이런 비영업과 관련돼서 이자를 주고 받을 때는 몇 프로 떼냐면 25% 떼입니다. 원천 징수세율이 25%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론에서 가끔 등장합니다. 이론에서. 원래 막 제가 세율 이런 거 딱 봐도 외우기 싫잖아요.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이 25%다. 요거 정도는 조금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론 문제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숫자가 두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율 25%.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이름들은 다 어렵지만 결국에 이자 성격은 맞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요. 직장 공제해 초과반환금. 제가 여러분들 아까 소득 중에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직장 공제 초과반환금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가시나요?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 이런 거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회사가 그냥 있다라고 칠게요. A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다라고 칠게요. B. 되나요? 그러면 A 회사한테 급여 이렇게 받을 거죠. 급여를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직원 B는 A 회사한테 100만 원 다 받아요. 세금이랑 4대 보험 떼요. 그렇죠? 세금이랑 4대 보험,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러요. 4대 보험을 이렇게 떼죠. 여기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 공제에서 돈도 빼가요. 공제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세금이랑 4대 보험을 10만 원 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 회사, A 회사죠. 이 회사는 공제회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제회 쉽게 얘기해서 동창회라고 하시면 돼요. 동창회. 그러면 이 A 회사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제회에서 뭔가 월급에서 돈을 또 빼가요. 얼마 빼가냐면 5만 원 빼간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5만 원 빼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비직원은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까요? 85만 원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85만 원 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금이랑 4대 보험은 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공제회, A 회사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5만 원도 빼갔죠.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근속연수가 몇 년이냐면 2년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달에 5만 원 쓸 때 갔죠. 공제회에서. 1년이면 얼마 빼가는 거예요? 60만 원. 그럼 2년이면요? 120. 분명히 공제회에서 지금 빼간 돈이 12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공제회에서 지금 B라는 직원 120만 원 갖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공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제는 그냥 적금 이자보다 조금 센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 이자보다 센 곳. 적금 이자 요즘에 1점 몇 프로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회사에 공제회에서 이렇게 돈을 납입하더라도 여러분들 안 좋은 건 없어요. 나중에 돌려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뭐 당장 쓸 돈이 급한 사람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강제로 떼가버리니까. 적금 안 넣는 그만이잖아요. 여기는 공제회에 가입된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러고 120 넣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럼 120만 원만 받을까요? 좀 얹혀서 받을까요? 얹혀서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125만 원 그냥 받았다라고 칠게요. 공제에서. 그러면 저 직장공제한테 뭔가 더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내가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이 5만 원이죠. 이런 것들을 어렵게 초과 반환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이건 추가로 받은 5만 원을 초과 반환금이라고 부른다고요. 됐나요? 초과 반환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5만 원만 쌓이진 않겠죠. 그렇죠? 더 훨씬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불입환금에도 막 5만 원씩만 떼가는 게 아니라 많이 떼가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여러분들 공제회에서 5만 원 주고 있죠. 5만 원 줄 때 똑같이 공제회에서 원천 징수한다고요. 세금 떼간다고요. 그냥 세금 몇 프로 떼가냐면 그냥 5만 원이니까 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 그러면 저 세금 얼마, 5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세금 얼마 떼간 거예요? 3천 원 떼간 거 맞아요? 그럼 3천 원 떼갔으면 저는 진짜로 돈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다만 7천 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수 됐죠? 그러면 따로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분리과세고요.
네, 공제회에서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를 직장공제 초과반환 금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다. 됐나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례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아마 다 까먹을 거예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오면 계속 풀다 보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나올 수 있을까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만 지금 생각해 주시고 그냥 집에 가실 때 잊어버리셔도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번 마지막에 법원 보강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여러분들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거든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 싸움을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들은 법정 싸움을 할 일이 개인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법정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당장 돈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업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사업자, 특이한 사업자들은 법원에다가 그냥 돈을 맡겨놓는 걸 법원 보강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돈을 맡겨놨는데 저 나중에 사업 폐업할 겁니다. 그 보강금 어떻게 할 거예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적금처럼 이자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법원 보험금 이자라 보는 거예요. 요거도 분리가 됩니다. 법원에서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이자 소득이 이런 종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에 다 이자 성격이고 똑같은 겁니다. 뭔가 조금 얹혀서 받는다. 이런 의미는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 만한 게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떨 때 돈을 버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야 이걸 받아요? 주식이죠, 그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그냥 일반적인 이익배당이라 불러요. 주식을 갖고 있다고 배당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뭔가 이익이 생겨야 배당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익 배당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인정 배당. 인정 배당이라는 건 좀 또 어렵잖아요. 그죠? 인정 배당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대주주 있죠. 대주주 힘이 좀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 법인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주주. 대주주가 회사 돈으로 개인 차량에 유의비를 1,000원을 썼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회사 입장. 이렇게 돈을 쓰면 이 영수증 들고 이제 회계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야, 돈 썼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대변에 뭐 없어져요? 없어지죠? 차변에 무슨 비로 잡아요? 차량 유지비, 그죠? 1,000원. 이렇게 잡겠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업무용 차량은 여러분들 저희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업무용 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끊겼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 금액을 이해를 할까 못할까요? 못하겠죠. 너네 자동차도 없는데 차량 유지비가 기름값이 왜 들었냐. 그러면 국가에서 뭔가 국가를 그냥 세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세법에서 이런 비용, 차량 유지비 있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겠죠. 쓰면 안 될 돈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뭔가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국가는 이 비용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고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회사 입장, 국가 입장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나요? 세무주정.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세무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시험 때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쓴 돈을 비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비용을 세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비용을 국가 입장에서는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이 손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입니다. 손금 불산.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조정이 손금 불산이에요. 손금 불산. 얼마 인정 안 할 거예요, 이거? 1,000원 인정 안 할 거 맞나요? 이렇게만 끝내고 조정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이 1,000원의 쓸데를 찾아요. 누가 이 1,000원 쓸데없었냐? 이걸 찾는다고요. 그럼 누가 쓸데없이 이 돈을 썼나요? 대주주가 쓴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 찾은 다음에 국가가 갑자기 대주주 막 불러서 혼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당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대당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 대주주는 여러분들 우리 회사한테 실제로 배당금을 받았나요? 1,000원을? 안 받았죠. 근데 배당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회사 돈을 1,000원을 써버렸죠. 그럼 미리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당금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후에 배당금을 10,000원을 회사에서 지급을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10,000원 지급할 거면 나중에 배당금을 근데 지금 나중에 되면 얼마만 지급하면 될까요? 네, 9,000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미리 1,000원을 배당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인정배당이라고 불러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건 아니지만 실제 배당금처럼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나중에 10,000원 지급할 거지만 1,000원 미리 줬으니까 9,000원만 지급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랑 똑같아요? 그냥 가불금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불금. 가불금도 가불금 받고 월급 받을 때 가불금 빼고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그냥 의미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세무조정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론에서 가끔씩 이렇게 배당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충은 어떤 건지는 그래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이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나요? 뭐 주식 컨설팅 해주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혼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끌어들여서 이렇게 B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2명이 이렇게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2,000만 원을 뭔가 투자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랑 B가 A랑 B가 돈을 맡길 겁니다. 돈을 뭔가 투자해주는 회사한테 맡길 거죠. 그런 회사를 집합투자기구라 부르는 거예요. 투자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랑 B가 이렇게 돈을 맡겨서 뭔가 이 돈을 뭔가 주식 투자를 운용을 해주겠죠. 이 회사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뭐 C회사 또는 뭐 D회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대신. 맞아요? 뭐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회사마다 여러분들 배당률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배당률이 일반적으로 센 게 금융주가 조금 세요, 금융주가.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가 조금 배당금이 조금 세게 센데 일반적으로 삼성 이런 데는 얼마 안 해요. 배당률이. 그러면
뭔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뭔가 배당률 좋은 데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배당금을 챙길 거 아니에요. 배당금을 이렇게 여기서 집합투자기구에서 10만 원 받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얘네한테 배당금을 받은 겁니다. 10만 원을 집합투자기구에서 다 먹어요? 아니면 진짜 얘네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얘네들 돈 가지고 있는데. 근데 10만 원 다 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뭔가 수수료 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한테 뭔가 A한테 뭐 4만 원 이렇게 주고, 그렇죠? B한테도 얼마 줘야 돼요? 아마 그죠. 투자한 금액이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게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4만 원. 맞나요? 그러면 지금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얼마 먹은 거예요? 2만 원 먹었죠. 그럼 얘네는 그 2만 원이 사업소득이겠죠, 그냥.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A랑 B는요?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일까요? 그냥 배당소득이겠죠. 배당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직접 받지 않고 얘네들한테 그냥 분배해서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자랑 똑같이 이름만 좀 어려운 거지 배당받았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되나요? 이런 의미가 똑같이 배당소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배당소득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거의 이런 단어를 언급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언급 자체 안 하는데 항상 세무 쪽은 시험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써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에 관한 소득금액 중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또 어려워요, 단어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 이름 자체가 공동사업이 붙었죠. 이제 여러분 사업자 신청을 할 때 공동사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대표로. 공동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손익분배 비율을 계산해서 같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자 이름으로 돈을 벌죠. 그 돈을 벌면 소득세, 개인 사업자는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표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뭔가 몇 프로만큼 부담해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표적으로 거의 다 5대5로 두겠죠. 그러면 제가 공동사업을 할 건데요. A도 A와 B랑 이렇게 같이 공동사업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분배 비율을 어떻게 신청했냐면 5대5로 신청했다고 할게요. 5대5로 그냥 신청을 한 겁니다. 진짜로 손익분배 비율을 계산해서 진짜 사업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사업자는 5대5로 신청을 할 건데 여러분들 A랑 B랑 이렇게 신청을 할 건데 A는 여러분들 직접 사업을 경영할 거고요. 그리고 B는요. 공동사업자로 돼 있긴 한데 얘는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그냥 돈을 투자만 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같이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한테 3천만 원인가 투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왜?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장사 안 되거든요. 잘. 1년에 지금 1,000만 원 버나?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투자되는 거 얽히기가 없죠. 그래서 뭘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막 어려운 말을 쓰면서 야, 손익분배 비율을 7대3으로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래봤자 7대3이면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A는 뭔가 손익분배 비율 5 비율 정도 돈을 받을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사업소득자인 거예요. 경영은 진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사업을 해요. 그냥 투자만 한 거예요. 투자만 해서 뭔가 돈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버는 돈이 배당소득인 거예요. 결국 그 똑같이 투자해서 받은 돈이다라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경영을 하니까 사업소득이고 제가 칠 만큼 받는 건 배당소득으로 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뭔가 이자랑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비슷하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뭔가 맡겨서 투자해서 뭔가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그냥 항상 합쳐서 불러요. 합쳐서. 그래서 이거를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이 소득을 합쳐서 이자다, 배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융소득이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금융소득이다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만 봐보죠. 금융소득도 과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랑 배당으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이 있고요. 분리과세라는 건 제가 세금 따로 신고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 있고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반드시 소득을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식명 이자소득, 비식명 이자소득. 이거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법원 부과금이죠. 네 번째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이면 채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돈을 외상으로 받으면 그 외상으로 받을 때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맨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구 같은 거 사면 무이자 찾아보듯이 일반적으로 이 채권 같은 것도 원래 이자를 받아요. 근데 이 장기 채권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채권이 몇 년이어야 되냐면 10년입니다. 내가 혹시나 이 채권의 금액을 10년 동안 받는 채권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종합과세를 할 필요 없고요. 분리과세가 신청이 돼요. 이거 내가 이자 받을 때 그냥 걔가 세금 뗀 걸로 끝내자. 이렇게 분리과세가 신청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세의 소득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있고 네 가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다. 라고만 그냥 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라고만 해주시면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국외에서 받은 거. 받은 이자 배당 소득.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은 여러분들 그런 거 얘기해요. 요즘에 주식이 미국 주식 있죠. 미국 주식 사가지고 배당금 받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분리과세 하지 않고요. 그 소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게 출자공제사업, 출자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 아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돈을 투자만 해가지고 배당 소득 받는 사람이 있죠. 이 소득도 무조건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 이런 것들보다는 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험 때는 뭐 이런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자랑 배당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 단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조건부 종합과세는 뭐냐면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금을 신고 따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이에요. 내가 1년 동안 받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만 물어볼게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종합과세 할까요? 분리과세 될까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으로 3천만 원 받았어요. 종합과세 될까 분리과세 될까요? 얘네들은 얼마를 받더라도 무조건 분리라고요. 그래서 얘네 말고 혹시나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1년 동안 2천만 원 넘으면 따로 책임지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는 지금 한 것들 다 잊어먹어도 요거 정도는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이거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